오늘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다 준비를 해봤어요. 얼마나 무엇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일단은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가볼게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체중당 0.9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일반적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가 체중당 0.9일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냐? 옛날에는 조금 낮긴 했었어요. 0.66 이 정도였는데 한국인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먹더라. 그러니까 효율이 조금 안 좋아. 그래서 조금 더 먹어줘야 돼가 되면서 좀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권장량 산정 개수인 1.25를 곱해서 0.9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헬린이 분들 있잖아요. 그 헬린이 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식단을 챙겨야 되나? 나는 운동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 초반에는 적응을 위해서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얘기도 해요. 야, 초보자들은 오버트레이닝 안 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오버트레이닝 오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초보자들은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동을 처음 했을 때 이게 딱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 물론 이게 계속 높은 게 아니라 운동을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하면 낮아져. 근데 운동을 처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나서 막 근육통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다음 운동을 할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내가 회복을 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4주 정도는 체중당 2g 정도는 제가 먹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그리고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좀 근육을 키우겠다 그랬을 때는 체중당 1.6에서 2.2g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최소한 1.6 이상은 먹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1.6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크치는 2.2예요. 내가 정말로 타고나는 경우에는 2.2까지 먹어줘도 돼. 근데 저는 막 상담하다 보면 조금 단백질 섭취를 여유 있게 두긴 해요. 그 이유가 초보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근성장이 좀 억눌러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 수행 능력이 좀 높은데 내가 뭐 식단도 안 하고 근비대 프로그램도 안 돌렸어. 그러신 분들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 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운동을 많이 하시는 선수분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훈련 적응을 위해서 좀 단백질 섭취량이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단백질 섭취의 이점 상당수가 그냥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했을 때의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성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 그러니까 운동할 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걔가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부족해졌을 때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해줬을 경우에는 그거를 좀 완화시켜 준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라든지 뭐 빠른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왜 먹는지를 생각을 하면 좋아요.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왜 먹지?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니까 만약에 빠른 다이어트나 좀 극심한 다이어트,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를 굉장히 막 오랫동안 해서 체지방을 극도로 낮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먹어주는 게 근손실 방지에는 도움이 돼요. 당연히 이 상태는 좀 오래 하지 말라고는 하죠. 뭐 빠른 다이어트라든지 극심한 다이어트는 보통 2달 넘게는 하지는 말라고는 얘기를 해요. 극심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내 몸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면중이 저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요. 100kg예요. 왜? 체지방률이 좀 높아서. 그러면 제가 체지방률이 좀 높아서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그럼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될까요? 요 공식을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체중이 90kg예요. 90kg고 내가 체지방률이 30%야. 그러면 90 곱하기 1에서 0.3을 빼요. 30%니까 0.3을 빼요. 그리고 1.25를 곱해요. 그러면 내가 체지방이 20%일 때의 체중이 나와요. 78.75.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근비대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1.6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이거를 동면중의 운동도우미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지방률 다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단백질 섭취량을 만약에 넣었다 그랬을 때 20%로 돌려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단백질을 먹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70kg예요. 그러면 내가 단백질을 112g에서 140g 정도는 먹어야 돼요. 내가 80g을 이미 식단에서 먹고 있어.
그럼 어느 정도 추가해야 되는지가 계산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니까, 밥을 먹고 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단백질 섭취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을 알면 추가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기본적으로 나오는 식사를 그냥 다 안 하고 새로 만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남자라 여자의 평균적인 단백질 섭취량이 나오는데 보면 야, 너무 높아. 10대,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가 94g에, 그러니까 94g, 30에서 49세가 90g, 50에서 64세가 80g. 님들 그렇게 먹어? 여자도 굉장히 높아. 뭐 67, 60, 거의 60g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딥하게 봤어요. 어떤 급원을 많이 먹는지 좀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뭐 닭고기, 돼지고기, 쌀이 여기 있죠. 막 소고기, 계란, 각육육이 있어요. 이게 쌀이 조금 함정이에요. 이거 님들 생각보다 되게 함정 카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밥을 3공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통해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거의 한 18g 정도가 나와요. 20g 정도가 거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좀 함정 카드야. 근데 그 딜레마가 되게 커져. 야, 그러면 쌀 단백질을 카운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카운팅을 안 해야 될까? 이거는 좀 뒤쪽에서 제가 아미노산 퀄리티랑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막 이렇게 쌀이 좀 위에 있고, 빵도 뭐 좀 앞 위쪽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평균의 함정이다. 이게 식단의 고기 반찬의 유무가 단백질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삼시세끼 고기 반찬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맨 앞쪽에서 말했던 그 높은 단백질 섭취량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끼 고기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주말이나 외식이나 그럴 때 고기 섭취량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그때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나눠져서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잘한 식품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모든 급원들을 평균을 낸 거다 보니까 너무 자잘한 식품들도 계산이 되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높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위 급원 5개만 딱 줬을 때 봤을 때는 53g 밖에 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좀 적은 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골고루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아침을 안 먹죠.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죠. 20대 남성 아침 결식률이 54.2%예요. 20대 여성은 60.6%예요. 참고로 이게 원래 남자가 더 10%가 더 높았거든요. 모든 연령대에서 10%가 더 높았어. 근데 어느 순간 20대 여성분들이 갑자기 스포츠를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3, 4년 전부터 20대 여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치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한국인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식패턴 자체가 그러면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불균형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높을 수는 있어도 그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낮을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조절 가능한 단백질 급원이 어떻게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동면준이 그러면 저는 어떤 단백질을 추가를 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자, 보면 단백질 급원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아요. 뭐냐면 메인 단백질과 서브 단백질로 나누는 게 좋아. 보면 메인 단백질은 다량 섭취 가능한 급원이고 서브 단백질은 다량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닌 급원들. 그래서 다량은 닭가슴살, 육류, 단백질 보충제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거의 한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 서브는 우유, 건가류, 계란, 박콩류예요. 얘들은 단백질 함량이 솔직히 말해서 높지가 않아요. 뭐 계란 해봤자 6에서 7g 밖에 안 돼. 근데 무시할 수준인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얘들도 엄청 다량 먹으면 메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메인으로 보통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인 단백질부터 보면 닭가슴살, 육류, 보충제 이렇게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백질이 당연히 높아요. 100g에 23g, 18에서 20g, 25에서 그러니까 20에서 25g 이렇게 있는데 동면중이 닭가슴살이랑 육류 이거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말하는 건데 생각보다 닭가슴살이 막 그렇게까지 엄청 높지가 않네요. 근데 우리 왜 닭가슴살 먹어요? 닭가슴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저렴해서. 그리고 지방이 없어서. 동현준이 그러면 저는 뭐 다이어트 할 것도 아닌데 굳이 닭가슴살 안 먹어도 되겠네요? 저는 좀 맛있는 육류 그냥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실제로 돼요. 그래서 닭가슴살이 만약에 나는 좀 요리해서 먹고 싶다, 괜찮다, 난 칼로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육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끔 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면중인 저는 무조건 닭가슴살로 할게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칼로리가 부족하다.
맛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닭가슴살로 만약에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그만큼 내가 지방이 없잖아요. 밥을 엄청 먹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 여러분들은 동민씨 그러면 그냥 닭가슴살만 먹고 밥 안 먹으면요? 그럼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그럼 부족해져. 근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닭가슴살에 좀 딜레마가 있어. 닭가슴살의 딜레마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방이 적은 게 결국에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지방이 적어서 칼로리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야.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닭가슴살로 식단을 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크업을 닭가슴살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 되게 어려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일반적인 뭐 육류라든지 이런 애들이 기본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개념이면 돼요. 내가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거기서 닭가슴살을 그냥 하나 두 개 그렇게 추가를 하는 개념이면 당연히 좋아요. 좋아. 편의성이 좋잖아. 요즘에 가공돼서 잘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싹 닭가슴살로 도배를 하겠다. 그거는 미련한 짓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좋고, 물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리스펙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공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가 단점이 뭐냐면 식단의 경직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칼로리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할 때랑 운동을 안 할 때 다르게 먹어야 돼요. 다르게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닭가슴살을 선택을 하면 그런 식단 자체가 좀 유동적으로 안 변해요. 그렇게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가공 닭가슴살은 그런 부분이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공 닭가슴살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원형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세요. 패티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닭가슴살 못지않은 애들 뭐냐면 닭가슴살만큼 지방이 적은 애들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동료주 이게 뭐예요? 문어, 오징어, 새우, 흰살 생선 이런 애들이 닭가슴살보다는 그러니까 100g당 지방 함량은 좀 낮아요. 닭가슴살이 23인데 얘는 15에서 18 정도 되는데 지방 함량이 닭가슴살 못지않아. 닭가슴살이 보통 한 1g 정도 약간의 지방은 들어있거든요. 얘네들도 1에서 한 1.5 정도 들어있어요. 100g당. 지방이 되게 적어요. 당연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고, 그나마 먹을만하고 하는 거는 오징어 좀 먹을만 하죠. 냉동 오징어는 좀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먹을만 하고, 흰살 생선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가격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틸라피아 같은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동태, 가자미, 대구 이런 애들 괜찮아요. 흰살 생선 자체가 지방이 적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단백질로 보면 우유, 아몬드, 계란, 콩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단백질이 되게 미량이 있어요. 미량이 있는데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저는 단백질을 그리고 좀 골고루 섭취해 주는 거를 좋아해요. 한쪽으로 치중되기보다는 그 우유가 가지고, 그러니까 단백질 말고도 다른 베니핏들이 많아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식물성이긴 한데 쌀과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단백질 자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좀 섭취를 해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아미노산의 퀄리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일단 아미노산의 퀄리티에 대한 점수가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PDCAS가 있고 하나는 이제 디아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PDCAS는 조금 옛날 거예요. 최근 게 디아스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추세이긴 한데 조금 어렵긴 해요. 왜 어렵냐? PDCAS는 그냥 쥐한테 테스트하고 싶은 거를 줘요. 그래서 얘가 먹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를 한 여기서 10g 먹였는데 한 1g 나왔다. 그러면 90%가 흡수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소장까지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대장으로 갔을 때 대장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 분해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내가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소장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소장 말단에서. 그리고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실험이 복잡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진 않아요. 다 있진 않아.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는 그러니까 단계이긴 한데, 그래서 디아스가 조금 더 사람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봤을 때 보면 여기가 디아스고 여기가 PDCAS예요. 보면 그 동물성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죄송해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 이게 그 PDCAS는 1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다 높게 들어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1점이야. 근데 디아스는 1점을 넘길 수가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분포가 되게 잘 되어 있다, 함량이 높다, 그럼 1점이 넘어가요. 그러면 봤을 때 요거는 동물성이고 요건 식물성이에요. 동물성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랑 PDCAS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어.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근데 식물성이 다 좀 달라져요. 식물성이 디아스가 점수가 다 감소해요. 한 10% 정도가 깎여요. PDCAS보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가 사용하는 단백질의 퀄리티가 더 낮아져요. 식물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은 요거를 고려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쌀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잘 카운팅을 안 해요. 왜 카운팅을 안 하냐? 그 아미노산 퀄리티가 되게 낮아요. 굉장히 낮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현주님 그래도 밥에 섭취하는 단백질 카운팅하니까 제가 계산해본 거 막 20에서 25g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콩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돼요. 밥 3대 콩 1로 섭취를 하면 점수를 84점이에요. 내가 이거 오타 났네. 여기까지 딱 그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최적의 비율이에요. 밥 3대 콩 1 비율. 그러면서 84점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렇게 드시면 밥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도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점수가 좀 많이 낮아요. 점수가 좀 많이 낮아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동현중님 무슨 밥에 있는 단백질 그래도 뭐 아미노산 퀄리티가 낮더라도 그래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효율 자체가 그럼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식단 짤 때 되게 어려워져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식단 짤 때. 저도, 왜냐면 쌀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카운팅을 하면 얘가 단백질도 계산을 해야 되고 칼로리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이 짤 때 굉장히 어려워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베이글이라든지 파스타라든지 그런 것들 드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밀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허수가 더 높아져요. 밀이 더 낮거든요. 이게 더 낮아요, 쌀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짜면 좋겠고, 그래서 뭐 프로틴 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밀 자체가 원래 좀 단백질이 높아요. 베이글이라든지 이런 애들 자체가 좀 허수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져. 예전에 제 라이브에서 오셔서 식단을 전부 다 파스타로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막 40g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걔를 보완해서 식물성 단백질 자체가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완을 하면 돼. 근데 보완을 해서 먹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동물성을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고민을 하죠. 운동 후에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눠서 먹는 게 좋은가? 막 3시간마다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면, 공복 시간이 만약에 좀 긴 경우 있잖아요. 뭐 잠자기 전 마지막 식사라든지. 왜냐면 그 잠자는 시간이 이제 껴있으니까. 혹은 좀 내가 식사 텀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적어도 4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동면충이 제가 그러면 운동 끝나자마자 잠자는데 그러면 괜찮나요? 그래서 단백질이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깔끔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잠자기 전에는. 그래서 뭐 닭가슴살이나 보충제나 그렇게 먹고 자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잠자기 전 마지막 식사가 만약에 취침과 가깝다, 그럴 경우에는 채소 섭취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밥, 단백질 그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자라고 해요.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을 급하게 먹어야 될까? 많이 먹어야 될까? 근합성은 단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근합성이, 내가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근합성이 이렇게 막 피크를 쳤다가 훅 감소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운동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겠죠. 왜?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피크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완만해요. 완만하단 말이에요. 근합성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물론 먹어주면 좋긴 좋지만,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근합성이 촉진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 직후도 중요하고, 만약에 저녁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럼 님들이 그 생각을 할 거야. 동면중님 그러면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근합성이 올라가면 자주 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막 그냥 계속 먹어주면 좋은 건가요? 근데 이거를 좀 반박하는 논문이 재작년이죠. 2023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뭐냐면 단백질에다가 동위원소를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째서 실제로 내가 먹은 단백질이 이 근육에 얼만큼 있는지
분석을 한 실험이었었어요. 거기서 센세이션이 좀 컸죠. 이 실험 결과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냥 어차피 근육으로 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산화가 될 거야. 다 그러니까 다 에너지원으로 되거나 뭐 저장이 되거나 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다 쓰네? 이거 실제로 100g을 먹인 거거든요. 100g을 먹이니까 이게 다 들어가네? 시간 지나도 얘 가지고 계속 근육이 합성이 되네? 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게 공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근합성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또 생각이 나죠? 잠잘 때 우리가 먹는, 예전에 유행했던 뭐가 있었죠? 카제인. 많이 먹어서 오래 가면, 카제인은 뭐예요? 카제인도 느린 흡수인데, 카제인은 위에서 응고가 돼요. 위산에 의해서 응고가 돼서 좀 느리게 흡수되는 단백질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실험이었었어요. 뭐냐면 잠자기 전에 단백질을 먹인 거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2023년도에 나왔던데 좀 타이밍이 비슷비슷했죠. 유청 단백질이랑 웨이랑 차이가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카제인이 오래 가기 때문에 카제인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 동면진 왜 이런 차이가 있었죠? 왜 기존 논문에서는 이런 걸 못 밝혀냈죠? 왜냐면 양을 많이 먹였었어요. 이 실험에서도 50g 먹였어. 동면진 옛날 실험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 실험들은 전반적인 단백질 섭취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었어. 어떤 실험군이 근합성이 제일 높을까? 10g씩 8번, 20g씩 4번, 40g씩 2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20에서 40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도 했었어. 이게 빈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과 빈도 둘 다 중요한 게 아닐까? 라는 가설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류신 트리거라는 가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중 류신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지 근합성이 촉진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가설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복 시간이 길다? 그러면 그냥 많이 먹으면 돼요. 그 전 식사에서 많이 먹으면 돼요. 동면충님,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장땡이겠네요? 또 그거는 아니긴 해요.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되는가? 근데 여기서 좀 효율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25g씩 그러니까 25g이랑 100g이랑 먹었을 때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육에 저장되는 비율이 25g이 조금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은 나눠서 먹으면 좋아요. 나눠서 먹으면 좋고, 그렇다라고 해서 쓸데없이 아까 10g씩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충분한 양, 한 20에서 40g 정도로 충분한 양으로 그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먹어주는 거를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꼭 한 번에 먹는다라고 해서 효율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내가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먹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면주님, 고단백 섭취하면 엄마가 정말 싫어하시던데요?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하던데? 괜찮나요? 근데 이게 정말 팩트는 고단백 섭취가 문제 없는가에서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가설이야.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고단백 섭취를 하면, 이것도 올해 나온 문헌이에요. 올해 이제 스포츠 메디신에 이제 실린 논문인데, 고단백 섭취가 이제 신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는가라는 주제였는데, 실제로 고단백 섭취를 하면 신장에서 과여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 이건 팩트야. 근데 과여가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거는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단백 섭취와 신장과의 관계가 거의 그렇게 인과가 애매해요. 되게 애매해. 그래서 그건 동면중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체중당 3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피하는 게 맞아요. 피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디로딩 기간을 갖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동이라든지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춰주는 기간, 그런 기간을 가져주는 게 좋고, 그리고 과로나 음주나 불면이나 뭐 장기간 오버트레이닝이나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좀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이제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고 뭐 운동도 막 나는 헬창이 하면서 막 열심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 맛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랬을 때는 좀 단백질 섭취를 좀 줄여주시면,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운동도 좀 줄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봤는데 요즘 단백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보충제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